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오헨리 단편선을 들고 왔습니다. 무파상 안톤 체홉과 더불어서 세계 3대 단편 소설 작가로 불리면서 미국 문학사에서 에드거 앨런 포와 함께 단편 소설의 양대 산맥으로 평가받는 오헨리인데요. 그의 주요 단편선들을 총망라한 오헨리 단편선이 있습니다. 신이 되기 전 요절하기 전까지 엄청난 창작력을 발휘해서 수백 편의 단편을 남기고 가셨는데요. 특히 그분의 트위스트 엔딩이라는 반전이 있는 결말과 휴머니즘 가득한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현대 미국 단편 소설 스타일이 정립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한편 독자에게는 한번 읽으면 잊혀지지 않은 매력적인 문학 경험을 선사하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다 아시죠?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나 마지막 잎새를 쓰신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요.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입니다. 1862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불안정한 가정 환경 탓에 일찍부터 고모의 보살핌 아래 자라면서 문학과 예술에 대한 감시관을 키워나갔습니다. 10대 때부터 제도사, 기자, 약사 등의 직업을 전전하면서 그림을 그리거나 틈틈이 글을 쓰다 1894년 유머 잡지 구르는 돌을 창간했지만 이름을 폐간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은행에 취직해 일하다가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재판을 피해 뉴올리언스, 온두라스 등으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1897년 매클루어의 첫 작품 용암 협곡의 기적을 발표한 후 1898년 자수의 재판을 받고 5년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교도소 복역 중 오헨리라는 필명으로 단편 소설을 발표하면서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모범수로 뽑혀 3년 3개월 만에 조기 출소한 후 뉴욕 선데이 월드에 113편의 단편을 발표하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1904년 첫 단편집 양배추와 왕들 발표 이후 120편에 달하는 작품을 발표하면서 반전과 감동을 선사하는 단편의 귀재로 인정받았습니다. 1906년 두 번째 단편집 400만 이후 1907년에 서부의 심장, 잘 손질된 등불, 1908년에 도시의 목소리, 점잖은 사기꾼, 1909년에 운명의 갈림길, 선택을 연이어 출간했습니다. 폭음으로 건강이 악화되던 중 1910년 호텔방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틀 뒤인 6월 5일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후에 철저하게 사업적인 회전목마, 뒤죽박죽, 구르는 돌, 떠돌이들 등이 출간되었습니다. 책에도 거의 30편에 달하는 단편 소설들이 있어서요. 이 중에 제가 몇 가지를 골라서 몇 주에 걸쳐서 단편 소설을 하나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찰과 찬송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슨 광장에 있는 벤치에서 소피는 불안하게 몸을 움직였다. 기러기가 밤 하늘을 높이 날며 울어대고 모두 콥드가 없는 부인들이 갑자기 남편에게 친절히 굴고 소피가 공원에 있는 벤치에서 불안하게 몸을 움직일 때면 겨울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낙엽 한 잎이 소피의 무릎 위에 떨어졌다. 잭 프로스트라는 동장군의 명함이었다. 이 잭 씨는 메디슨 광장의 단골 손님에게 아주 친절하게도 자신의 연례적 방문을 점잖게 미리 알린다. 내거리 모퉁이에서 그는 만인의 저택인 공원의 하인 부풍에게 자기의 명함을 전하여 이곳을 찾는 단골 손님에게 겨울날 준비를 하도록 예고하는 것이다. 소피는 다가온 혹한에 대비하여 단독으로 세입위원회 위원 노릇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벤치 위에 앉아서 불안하게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소피의 피한 계획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면 지중해로 여행을 떠난다든가 졸리는 남극으로 피안을 간다든가
베수비우스만으로 유람을 가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저 섬에 가서 석 달 동안 지냈으면 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다. 석 달 동안 부풍이나 경찰관 손에서 벗어나 침식이 보장된 곳에서 동지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이 소피의 간절한 소망이었다. 수년 동안 이렇게 대접이 후한 블랙웰스 섬이 그의 겨울 숙소가 되었다. 겨울이 되면 부유한 뉴욕 사람들은 팜비치나 라비에라행 차표를 사느라고 분주하지만 소피는 섬으로 도피하기 위해 간단한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제 그러한 일을 해야 할 시기가 다시 온 것이다. 간밤에 그는 고색 창연한 광장의 분수대 옆에 있는 벤치에 누워 일요판 신문을 위로 밑에 깔기도 하고 발목과 무릎 위까지 덮기도 하고 잠을 잤지만 몸으로 스며드는 한기를 이겨낼 수가 없었다. 그러자 아늑한 그 섬의 모습이 소피의 마음속에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는 자선이라는 명목 아래 시가 극빈자들에게 베푸는 일들을 경멸했다. 소피의 생각에는 법이 자선보다 훨씬 더 자비로웠다. 간단한 침식을 얻을 수 있는 구호기관은 시립이든 사설이든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나 소피처럼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자선의 선물이 달갑지 않았다. 그 대가로 정신적인 굴욕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카이사르에게 브루투스가 따르듯이 자선기관에서 하룻밤을 자려면 강제 목욕이 반드시 따르고 빵 한 조각을 얻어먹으려면 개인적인 질문에 꼬박꼬박 대답해야만 했다. 그래서 규칙에 제재를 받게 마련이었지만 사생활을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는 법의 신세를 지는 편이 차라리 더 나았다. 소피는 섬으로 가기로 마음을 결정하고 이 일을 즉각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이런 일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쉬운 방법이 있었다. 가장 유쾌한 방법은 값비싼 음식점에 가서 호화로운 음식을 한 다음 돈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순순히 경찰관에게 인도되는 방법이다. 그러면 나머지 일은 친절한 직결재판소 판사가 처리해주게 되어 있다. 소피는 벤치에 일어나 광장을 벗어나서 브로드웨이와 5번가가 만나는 아스팔트 길을 가로질렀다. 그는 브로드웨이 쪽으로 돌아서서 휘황찬란한 어느 레스토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곳은 최고급 포도주와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이었다. 소피는 조끼 맨 아래 단추에서부터 위쪽으로는 누구에게나 자신 있었다. 면도는 깔끔히 했고 차림새도 그런대로 조촐했다. 추수감사절날 어떤 여자 선교사에게서 선물로 받은 깔끔한 검정색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었으니 말이다. 만일 그가 의심받지 않고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앉기만 하면 일단 성공하는 셈이었다. 식탁 위로 보이는 그의 모습은 웨이터의 의심을 사지 않을 것이다. 그는 구운 청둥오리와 포도주, 치즈와 커피를 주문하고 시가 한 대를 피울 생각이었다. 시가값은 1달러면 충분하고 전부 합쳐봐야 카페 주인에게 봉변을 당할 정도의 계산이 나올 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정도를 먹으면 동계 피안지까지 배불리 즐겁게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피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꾸깃꾸깃한 바지와 형편없는 구두꼴이 지배인의 눈에 띄었다. 지배인은 억세고 재빠르게 그를 돌려 세우고 나서 아무 말도 없이 그를 길바닥으로 끌어내며 불명예스럽게 목이 달아났을 청둥오리의 운명을 구제했다. 소피는 브로드웨이를 벗어났다. 아무래도 식도락을 즐기며 그가 열망하는 섬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감옥으로 가는 길을 다른 방향에서 찾아야만 했다. 6번가 모퉁이에는 휘황한 전등불과 솜씨 있게 진열해 놓은 상품으로 가득 찬 진열장이 있었다. 소피는 작은 돌멩이 하나를 쥐어들고 진열장 유리를 향해 내던져 박살을 냈다. 한 경찰관을 앞세우고 사람들이 달려왔다. 소피는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태연히 서서 경찰관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범인은 어디 있소? 경찰관이 흥분하며 물었다. 내가 그 일하고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소피는 마치 행운이나 만난 듯이 약간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친절하게 물었다. 경찰관은 소피가 이 일과 관련이 있다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유리창을 깬 사람이 그대로 버티고 서서 경찰관하고 단판을 지으려고 할 리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 사람은 즉시 도망치게 마련이다. 경찰관은 어떤 남자가 반 9회쯤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뛰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경찰봉을 빼들고 그 사람을 뒤쫓아갔다. 소피는 2번이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마음이 상했다. 그 길 건너편에 별로 요란스럽지 않은 레스토랑이 하나 있었다. 그 레스토랑은 양은 많고 값은 싼 곳으로 그곳의 식탁용 제품은 모두 싸구려였다. 소피는 힐란의 대상이 된 구두와 바지를 입고도 아무 제재 없이 이 레스토랑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는 식탁에 앉아서 비프 스테이크, 핫케이크, 도넛, 파이 등을 시켜 먹고 나서 웨이터를 불러 자기는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말했다. 자, 그러니 빨리 가서 경찰관을 불러와요. 소피가 말했다. 신사를 기다리게 하면 안 되지. 당신 같은 사람에게 경찰관은 무슨 경찰관이야. 웨이터는 맨하튼 칵테일 속의 버찌 같은 눈을 부릅뜨며 버터 케이크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이, 이리 좀 와봐. 웨이터 2사람이 소피를 끌고 나와 딱딱한 길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는 마치 목수가 자를 펴듯이 관절을 차례로 세우며 일어나서 옷에 묻은 먼지를 털었다. 피검이란 한갓 장밋빛 꿈과 같아서 섬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였다. 도집 건너에 있는 약방 앞에 서 있던 경찰관은 싱글벙글 웃으며 그냥 걸어가 버렸다. 뎃 블록쯤 걷고 나자 소피는 다시 피검을 자초해 보고 싶은 용기가 났다. 이번에야말로 그가 멍청하게도 틀림없으리라고 생각한 기회가 온 것이다. 수수하면서도 산뜻한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어떤 진열장 앞에서 진열해 놓은 면도용 컵과 잉크 스탠드를 흥미롭게 바라보며 서 있었고, 거기서 2미터쯤 떨어진 곳에는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 키가 큰 경찰관이 서 있었다. 소피는 천하고 수치스러운 남봉꾼 짓을 해볼 작정이었다. 세련되고 우아한 모습의 여인에게 집적되면 근무에 충실한 경찰관이 옆에 있다가 유쾌하게 팔을 잡아챌 테니 이번에는 틀림없이 그 작고 아늑한 섬에 있는 겨울 숙소로 가게 되리라고 그는 믿고 있었다. 소피는 여자 전도사가 준 나비 넥타이를 굳혀매고 속으로 기어든 와이셔츠 소매를 밖으로 끌어낸 후에 모자를 멋있게 쓰고는 그 젊은 여인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그 여자에게 추파를 던지며 헛기침을 했다. 소피가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경찰관이 자기를 계속 응시하고 있었다. 젊은 여인은 내저국 물러서더니 다시 면도용 컵을 골똘히 쳐다보고 있었다. 소피는 그 여자 곁으로 대담하게 다가가서 모자를 벗고 말을 붙였다. 이봐, 베델리아, 우리 집에 가서 함께 놀지 않겠어? 경찰관은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이 여인이 봉변을 당할 경우 경찰관을 향해 손짓만 해도 소피는 섬에 있는 피안지로 가게 될 것이다. 그는 벌써 경찰서의 아늑한 분위기를 맛보는 듯 생각되었다. 젊은 여인은 그를 빤히 쳐다보더니 손을 내밀어 소피의 옷자락을 잡았다. 그래요, 마이크. 그 여자는 기쁜 듯이 대답했다. 맥주 한 잔 사주신다면야 좋죠. 벌써부터 당신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경찰관이 노려보고 있어서 못했어요. 소피는 떡갈나무에 매달리는 찍 넝굴처럼 달라붙는 그 젊은 여자를 데리고 아주 우울하게 경찰관 곁을 지나갔다. 그리고 그는 타고난 자유인 같았다. 다음 모퉁이에 와서 그는 여자를 뿌리치고 달아났다. 그리고 나서 밤이면 가장 휘황찬란한 거리로 변하여 애인들이 모여 사랑을 속삭이고 가극 대본을 암송하는 장소에 도달했다. 무피 옷을 걸친 여인들과 커다란 외투를 입은 남자들이 찬바람 속을 즐겁게 걷고 있었다. 어떤 무서운 마력이 자기가 피검되는 일을 방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소피를 갑자기 엄습했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는 다소 당황했다. 그때 화려한 극장 앞을 거만하게 걷고 있던 다른 경찰관과 마주치자 그는 질서 방해 행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소피는 보도 위에서 목신 소리로 횡설수설하며 주정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껑충껑충 뛰며 춤도 추고 소리도 지르고 울부짖기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경찰관은 곤봉을 휘두르다가 소피에게 등을 돌리며 한 시민에게 설명했다. 이 사람은 예일대학교 학생인데 예일대학교가 하트포드 대학교를 이겼다고 저렇게 좋아 날뛰는 거예요. 시끄럽기는 하지만 해를 끼치지는 않아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실망한 소피는 효력이 없는 소동을 포기했다. 도대체 경찰관은 왜 자신을 체포하지 않는 것일까?
그의 생각에 그 섬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유토피아 같았다. 그는 찬바람을 막느라고 얇은 윗옷의 단추를 잠갔다. 담배 가게에서 옷을 잘 차려입은 한 신사가 담뱃불을 붙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문 입구에 명주 우산을 놓아두었다. 소피는 안으로 들어가 우산을 집어들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담뱃불을 붙이던 사람이 허둥지둥 쫓아왔다. 그건 내 우산이요. 그는 엄중하게 말했다. 아, 그래요? 소피는 비꼬듯 대꾸했다. 그리고 절도를 저지른 데다가 모욕적인 언사를 덧붙였다. 그런데 왜 경찰관을 부르지 않소? 내가 당신의 우산을 훔쳤는데도 왜 경찰관을 부르지 않는 거요? 저 모퉁이에 경찰관이 서 있소. 우산 주인은 발걸음을 늦추었다. 소피도 같이 발걸음을 늦추었다. 이번에도 행운이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는구나 하는 예감이 들었다. 경찰관은 이상하다는 듯이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우산 주인이 말했다. 아시다시피 이런 실수는 자주 일어나죠. 이것이 대개의 우산이라면 용서하십시오. 오늘 아침 어느 레스토랑에서 주웠습니다. 이것이 대개 우산인 것만 확인된다면요. 저기 제발 틀림없이 제 것입니다. 소피는 심술궂게 말했다. 이렇게 되자 우산의 이전 소유자는 물러났다. 경찰관은 두 블록 밖에서 다가오는 전차 앞으로 길을 건너는 야외복 차림에 키가 후리후리한 금발 미녀를 도와주려고 서둘러 갔다. 소피는 도로 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 파헤쳐놓은 거리를 걸어가다가 그 구덩이 속으로 우산을 던져버렸다. 그는 헬멧을 쓰고 곤봉을 차고 다니는 경찰관에게 투덜투덜 욕을 했다. 그는 경찰관에게 잡히고 싶은데 그들은 그를 잘못이라고는 저지를 수 없는 왕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소피는 동쪽으로 뻗어있는 한 거리에 다다랐다. 그곳은 어두컴컴하고 조용했다. 그는 메디슨 광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비록 집이라는 것이 공원 벤치의 망정, 귀소 본능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다 소피는 아주 조용한 어느 길모퉁이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곳에는 낡고 보잘것없는 교회가 있었다. 보랏빛 창문으로 부드러운 불빛이 새어나오고 안에서는 오르간 연주자가 다음 주일에 연주할 찬송가를 연습하고 있었다.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자 소피는 매혹되어 철책의 나사형 장식에 기대었다. 달은 머리 위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다. 지나가는 자동차나 보행자도 거의 없었다. 게다가 참새들은 처마 밑에서 졸린 듯이 제잘거리고 있어서 바로 시골 교회의 정경을 이루고 있었다. 오르간 연주자가 연주하는 찬송가를 듣자 소피는 철책을 떠날 줄 몰랐다. 왜냐하면 어머니와 장미, 이상과 친구들이 있고 생각도 순박했던 어린 시절에 들었던 이 찬송가를 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감수성이 강한 소피의 심리 상태와 오래된 교회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이 영합하여 그의 영혼을 갑작스럽기는 하지만 훌륭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자기가 빠져들었던 깊은 구덩이와 자기의 생활을 이루고 있는 타락한 나날, 무가치한 욕망, 끝장난 희망, 못쓰게 된 재능, 비열한 동기들을 생각하자 갑작스럽게 몰려오는 두려움으로 몸을 떨었다. 그러자 곧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 신기한 감정에 맞추어 강렬한 감동이 일어났다. 그는 자기의 절망적인 운명과 싸우고 싶은 순간적이고도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는 오욕의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다시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싶었고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악을 딛고 일어서고 싶었다. 시간적 여유는 있었다. 그는 아직도 비교적 젊었다. 과거의 정열적인 야망을 되찾아 비틀거리지 않고 끝까지 추구하고 싶었다. 이 엄숙하면서도 달콤한 오르간 연주가 그의 마음속에 변혁을 가져오게 했던 것이다. 그는 내일 벅적거리는 시내로 들어가서 일자리를 찾기로 마음먹었다. 모피 수입업자가 운전사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도 한 적이 있었다. 내일 그를 찾아서 그 자리를 부탁해 보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도 이 세상에서 떳떳한 사람이 될 것이다. 소피는 누군가가 자기 팔을 잡는 것을 느꼈다. 그가 몸을 획 돌려보니 얼굴이 넓적한 경찰관이었다. 여기서 무엇을 하는 거요? 경찰관이 물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소피가 대답했다. 그러면 따라오시오. 경찰관이 말했다.
다음날 아침 직결재판소의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섬에서 금고 3개월. 네, 오늘은 오헨리 단편선 중에서 경찰과 찬송가를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완벽한 계심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